지금부터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신 박수현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예,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무전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오시려고 예상을 저는 못했었고요. 또 저희 의원님들이 몇 번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수해가 나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본인 지역구와 전국에 수해 복구를 하고 가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의원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몇 분만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창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승재 의원님께서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구자근 의원님 저 맞으시는데 의원님 추가로 오신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라가 녹록지 않습니다. 날씨와 비슷하게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고 있습니다. 저희 참석해 주신 의원님하고 저 포함해서 103명, 우리 당 3분의 1 의원으로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나라 돌아가는 꼴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법안을 우리가 하나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31개 법안 통과됐는데 저희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의석수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말, 잘못된 점, 꼬박꼬박 지적을 하고 반대 점과 자유 토론을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크게 어필을 하고 지금 지지율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 또 예정되어 있는 국정원법 정부 개정안 이 부분도 과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또 수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부동산 입법 때와 마찬가지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언론에 얘기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야기를 구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국정원 문제에 관해서 가장 전문가분들을 모두 모셨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토론, 좋은 발제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제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구미 출신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공동 개최해 주신 박수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반도 선진영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사는 유인된 책자의 인사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국정원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환기가 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요즘 많은 바쁜 가운데도 윤창현 의원, 최승대 의원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세미나에 또 사회, 발제, 주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십니다. 또 이 많은 장마 뒤에는 폭염이 예상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후보입니다. 여기 우리 공원이 내보낸 시계가 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축사라기보다는 그냥 세미나 개최해 주셔서 한마디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구자근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한반도 선진화재단,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세미나는 오히려 저를 비롯한 전직 국정원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야 하는 일인데 대신 이렇게 대역을 해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축사를 드리러 왔다기보다는 국가안보의 주체 역할을 했던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의 도와 만시창이가 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의 말씀과 고견을 두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자 왔습니다. 이 정부는 개혁이라는 항목으로 적폐 청산 기치 밑에 전 정부 대통령과 그리고 국정원 전직 원장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국정원은 좁히는 부실로 180여 명이 조사를 받고 40여 명이 기소가 되고 22명이 구속이 되어 아직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에 거쳐 대공전선에서 신명을 다하 바친 선배들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막지 못한 후배들의 깊은 사죄와 후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잘려오던 일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에 붙여진 대공수사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대공수사권은 수십 년에 걸쳐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 세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잘해오던 일을 경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세 기관이 하던 일을 한 기관이 하면 외면파리가 되어 그만큼 시야도 좁아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국정원은 1962년 창설 후 대공 업무에 핏물 나는 노력으로 수많은 간첩을 검거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북한의 대남 공작 기록을 사전에 와시켰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정복하려는 북한의 대남 공작 기록은 지금도 5도의 침투교육, 제3국 우회, 신분세탁, 가장, 사이버 침투 등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첩이 실패하여 국난을 겪은 것은 우리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신라군 500년간 세계학 간첩 사건이 무려 1200건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외침 이면에는 청나라와 일본의 간첩 침투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간첩 활동을 소홀히 해 임진왜란 경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본 사신의 탈을 쓰고 온 세계적인 이 임진왜란 침투로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방첩과 정보의 유비무환을 소홀히 하여 우리의 백성들이 천국과 일본으로 끌려가 그들의 노예살이를 하고 환양여라는 치욕을 겪었으며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토지는 막무가내 막가파식 일당독지에 전체주의 문재인 정부 앞에 유구의 노래와 같이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낸다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공수사권을 지켜줄 국회의원도 소수고 목소리도 약합니다. 이제 백주의 광화문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소리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붉은 무리의 목소리가 나날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은 앞으로도 대공연선을 무너뜨리고 남북연공 합작을 하려는 이 정부의 기도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만 믿고 국권이 대공연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형국에서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두 분의 기원님과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발제자님들, 토론자님들 좋은 말씀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기입니다. 제가 우리 박수영 어머님실하고 구자원 어머님실에 긴급 세미나를 하자고 좀 요청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49일 긴 장마였어요. 그런데 오늘 쫙 빛이 나서 저는 오늘 세미나를 보면서 우리 국정원의 개혁이 정말로 국민이 바라는 이런 소망을 하늘도 알아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왜 제가 이 세미나를 우리 두 의원님하고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느냐. 대한민국의 정신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의 정신의 최초의 보루는 그걸 막아주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인데 정보원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긴급 세미나를 제가 하자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또 두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시 한번 두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정체성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것은 국정원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안이 아니라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로 행동이라는 것도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발제는 두 분이 해주시고요, 토론은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국정원 차장을 지내셨던 염돈재 전 차장입니다. 제 왼쪽에 계시는 분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실 분이 세 분인데요. 한 분은 제 오른쪽에 계시는 유승호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입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황문덕 국가정보원 수석부장 단장입니다. 유일하게 저하고 좀 다른 색다른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정훈 동아일보 전문기자님이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6시까지고요. 또 플로아의 종합 프로그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은 발제하시는 분들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두 분 발제해 주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토론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프로와 질의응답하고 프로와에서 하는 거 이렇게 질문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염돈재 차장님이 25분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다. 25분 정도. 네, 제1주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원 개혁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30일 당 정청이 권력기관 개혁계획을 발표한 데서 이어서 김병기 의원이 대표로 올려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에 제출돼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저는 30년간 국정원에 근무를 했고 20년간 대학과 연구소에서 안보와 정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도 많고 또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진단을 주최해 주신 박수영 의원님, 우자원 의원님, 그리고 한반도 전진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원 개편안은 의안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원 명칭의 변경,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 수사 기능 폐지, 국회정보위원회와 감시원 등 감사관 등의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또 외부 출신을 임명하는 독립된 정보감찰 강화, 예산 지출을 승인하고 감독하는 집행통제심의에 의한 내부 통제 강화, 위법사항에 대한 형량 강화, 국정원 활동 공개 요건의 완화 등 국가정보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다시 포함되어 있어서 우려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안 개정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개혁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면서 현재 경찰과 국정원에 분산되어 있는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겨주어서 거대한
공명 경찰을 만드는 것이 무슨 권력 분산이고 무슨 견제 균형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 발표 시간 제한으로 저희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명칭 변경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국가라는 명칭이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름도 바꾸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 조직 명칭은 조직의 업무 성격과 지위와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기관 명칭에서 국가 또는 주황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부처 정보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최고 정보기관을 표시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용어가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준다. 그래서 바꾼다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 변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해외 정보만 취급하는 그리고 국내 안보 정보 수집은 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괄, 각 부처 정보업무의 총괄 기능을 가진 최고 정보기관, 중앙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공수사 홈페이지와 국내 정보 수집과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홈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시대에는 국내의 정보의 통합과 정보와 수사의 통합이 각국 정보기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미국도 CIA, FBI 후에 국가정보 DNI를 신설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기관은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의 통합이라든가 정보와 수사의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대공 정보 수사 역량을 건조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경찰이 외국에서 수집한 정보는 독과수 이론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각 나라가 거의 반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법집행기관의 그런 정보 활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지만 그건 정보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폴 체제 하에서 서로 연락관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 경찰이 해외에서 정보 수집을 하거나 채증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에 대한 중요한 주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 사항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어쨌든 와서 독과수의 원칙에 따라서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거하고 안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거하고 국정을 담당하는 거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아직도 대부분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만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 외부 통제와 정보 공개 여건 완화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정보위원회가 가진 예산 결산안의 심의, 감사 등 기존 권한 이외에 정보위원회는 신한부 분야 정보 수집 대상 선정 시 승인하는 이런 것들은 정보위원회 고유로 스스로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냐 정보 수집 대상이냐 하는 것은 정보위원회 실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활동 기본 지침서를 작성했어도 정보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또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추천 등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런다면 대외안보정보원은 자율적이고 과감한 정보활동을 하기 어렵고 보안 누설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대외안보정보원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보 업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업무, 성과 예측이 어려운 비용 편입 분석이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효율성을 중요시하지만 정보기관에서는 효과성이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들이 대가 하는 것은 법규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 성과 달성 여부라든가 효율성 여부, 그다음 또 회계와 증빙 자료의 정확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감사를 하는 감사원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국정원의 업무가 대폭 정말 위축되고 또 많은 직원들이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18조에서는 바로 그 18조는 이런 겁니다. 북한 외국인 및 외국의 국가이익 전해 활동을 연재 차단하기 위한 활동, 사이버 공법 대응 활동, 국회 정보위원회가 승인한 신안보 분야 정보 수집 이런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제외한 대안보정보관 법 14제4조 1항에 규정된 모든 업무, 여기는 국내 정보 수집 업무라든가 북한 정보 수집 업무라든가 방첩, 대테러, 국제조직 범죄에 관한 것, 내란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암호 부정 사용의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정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감사원이 공개될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정보기관에서 비밀이라는 것, 비밀 정보기관이 가진 비밀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내부 통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대안보정보는 직원의 직무감찰, 또 회계검사, 준법활동 계획 등을 담당하는 직책이고 또 대외안보정보원 내의 가장 강력한 통제 조직인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가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없는 일반인 가운데서 정보기관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찰관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정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부서는 독립적인 어떤 과감한 업무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또 보안 분석의 위험성이 대폭 증대하게 됩니다.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조직, 소재지, 정원 등에 관한 정보와 예산 관련 사항들은 모두 정보위원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정보위원들이 정보를 누설했을 적에 어떤 처벌 규정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국회의원의 윤리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정보위원들에게는 어떤 책무가 부과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정보 누출 위험이 또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위원들이 제가 찾아갈 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위원들이 왜 우리를 믿지 못하냐, 우리는 충성심이 없다는 얘기냐, 우리는 보안 의식이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의원님들의 충성심, 보안의식, 능력 그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기억력을 저희들이 신뢰하지 못한다. 공식 정보기관에서 받은 정보인지 한참 지나가다 보면 신문에서 읽은 건지 학자한테 들은 건지 그 구분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발산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들으면 아 이건 어디서 나온 정보라는 걸 정보 출처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위원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
그만큼 유출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공사적입니다. 그 다음 또 정보위원회가 정보감찰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정보위관장이 대통령께 상신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추천 안 했습니까? 추천한 사람과 연을 가진 위원이 당연히 꽤 많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위원들하고 개적인 관계를 가진 이런 감찰을, 정보감찰관이 자기가 갖고 있는 민감한 정보를, 또 이 감찰관이라는 분은 국정원 직원 출신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바깥사람을 하게 되는데 보안의식이 국정원 출신보다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보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관련 문서가 노출될 수도 있고, 감사원의 부주의가 보안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감찰관 제도도 기밀 누설 위험을 대폭 증가시키게 됩니다. 정보위원회의 추천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외부인이 정보감찰관이 되면, 정보감찰관은 정보기관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 정보기관의 속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외국가니까 정보 업무에서 어떤 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방감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감찰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대부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외부에서 온 분들이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그분이 일생을 하겠습니까? 몇 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1, 2년 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업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많은 봉지의 사실을 대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법 제3조 직무에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이 받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친북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국정원 직원이 불합리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조사 과정에서 가해한 무슨 가혹행위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고소를 하면 국정원 직원이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내용이 재판장에서 다 밝혀집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일환도 밝혀지고, 조직도 밝혀지고, 인명도 밝혀지고, 정보 수집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정보 축제에 대한 얘기도 공개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실 보통 일반인들 보기에는 국정원 직원들 지들끼리 서로 봐주기 위해서 하는 규정 아니냐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게 한다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에 그런 내부적인 비밀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아무 고려 없이 이렇게 쉽게 그냥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치개입 등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및 균형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안보 능력, 국가정보 능력이 강화를 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외부 중대 강화라든가 외부인의 대안보정보원의 핵심 조직을 장악하는 겁니다.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이런 것에 따른 보안 누출 위험성 증가, 이런 것은 앞으로 대외안보정보원의 능력을 현저하게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국정원 개정안 제안 이유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개입 등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등 균형을 통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면, 현재 경찰과 국정원에 분산되어 있는 국내정보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몰아주는 것, 그래서 거대한 공룡 경찰을 만드는 것, 그것이 무슨 권력 분산이고 견제 기능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개혁 방지를 위해서 여러 방지를 중요한 그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사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지금 구단에 여러 번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각 정치단체하고 정치인과 인연을 가진 국정원 직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가 감히 정치개혁 활동에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습니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10년치에 미쳐가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기후를 가지고 국정원 그리고 정보조직을 훼손하는 그런 그 근거를 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근한 경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탈북령 성폭행 사건, 이런 국정원보다 훨씬 큰, 훨씬 많은 흑역사를 가진 경찰에다가 이 권한을 넘기는 것이 그게 흑역사 청산에 의한 옳은 방법입니까?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더군다나 북한의 핵 위협과 남북 교류 확대 계획으로 안보 위해가 점점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튼튼한 국가안보체제, 튼튼한 대북 수사체제 이런 것들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 외에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십니다.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거다. 이인영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국제정치학 서적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망상주의자, 정말 형식적인 평화주의자의 내소리가 아니고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바로 정보기관의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안보체제의 약화는 물론 김정은의 핵보유 의지와 대남적화 전략을 더욱 공허하게 되고 국내 종북 친북 세력의 활동 공간을 대폭적으로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높이는 데 끊는 게 아니라 그들을 엄청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해서 빨리 끝내라고. 정부 여당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고 정권을 위한 개혁, 정파를 위한 개정, 결과적으로 친북 세력을 이롭게 하는 개정이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연방제 개헌을 위한 전초작업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은 정부 여당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이 시기에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햇볕청산을 추진하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우파로 알려진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국민을 그렇게 해서 안심시키고 설득했다 하는 거죠. 국민을 그렇게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개헌안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잘못된 국정원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 독소조항, 개정 이유 등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겨전한 의지로 이 법안의 저지에 나서야 합니다. 신중원 교수가 얘기했듯이 막말을 하거나 빠르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험성, 이런 대한 논의를 국회 내외에서 많이 확대를 하고 그래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회시도 많이 제출하고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서 논의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통합당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과거 과거에 대해서 통절한 통찰과 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완성은 계속하고 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을 이렇게 부풀어 만들어서 국가안보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이 배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재 차장님께서 국정원법 지금 아마 발의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대안, 그리고 결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같이 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발제를 먼저 하고 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걸 의원님 한 20분 예외로. 예, 자인정원 공로입니다. 오늘 이 긴급 정책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 이 폐지하는 문제에 어떠한 국가안보상의 위험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발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연도재 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보완을 하면은 매 이 정부가 국정원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해보다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정부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국정원에 예를 들어 호랑이가 가면 호랑이의 손발톱을 다 지금 자르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보다는 말이 아니죠. 이해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주면 경찰이 공룡경찰이 되고 경찰의 권한이 가해진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100%입니다. 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과연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딱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25년 동안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직접 봐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경찰의 대공요원들, 보안경찰 요원들을 직접 20몇 개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사건마다 사건 자문을 하고 관련 전략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사건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종결까지를 다 분석하고 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동열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보면 네가 몸담았던 친정책이 힘이 강해지고 좋은 건데 네가 왜 앞장서서 이걸 반대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말하는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놓고 뭐 어떤 기관이 힘이 세지네 약해지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이렇한 국가안보에 이 과연 경찰의 대공수사권이 제대로 발휘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경찰청 소속으로 25년 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명백히 잘못된 이 국가정책의 흐름을 갖다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장서서 나오고 최근에 조선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국정원 대부분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계속 제 의견이 계속 제 멘트가 나옵니다. 제가 강력하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간략하게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공수사권이 뭐냐? 지금 공산주의 다 망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는데, 이 대공수사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등과 같은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갖다가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를 지키는, 안보를 지키는 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하면.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구체적인 법을 말씀드릴게요. 대공수사권이 뭐냐? 첫째, 형법에 나와있는, 형법 제2편에 나와있는, 또 2편 1장, 2장에 나와있는 내란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를 수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형법 98조 간첩죄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회의를 좀 해보면서요. 그 자료에 38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군 형법상 그 반란죄가 있고 암호사용 부정죄가 있잖아. 암호 부정사용죄. 이걸 수사하는 게 대공수사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군사기밀 보호법을 왜 위배되는 문제를 수사하는 거.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사후 수사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바로 대공수사권입니다. 이 법으로 딱 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이걸 수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사활동을 하는 게 일반 범죄 수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공산, 죄송합니다.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방 89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바로 이 대공전선을 누가 막아갔느냐? 누가 막았느냐? 우리 대공요원들이 나왔습니다. 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기 전까지는 이 대공연설을 누가 지켰느냐? 1945년부터 1961년까지는 바로 경찰하고 그 다음에 군 방첩부대가 대공연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에 이 대공수사권이 경찰, 중앙정보부, 군, 방첩부대 이 세 기관에서 행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때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불과 45달러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화폐 가지고 5만원도 안 됩니다. 전 국민 1년 동안 번 돈이. 이런 나라가 6.25 남침전을 겪고 2000년대 전쟁의 시기권에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 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적었다는지. 그것도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붙은 것은 바로 그 밑바탕에 북한의 끊임없는 적화 단축 공격을 다 막아내고 바로 튼튼한 안보와 사회 안정을 이룬 결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온 1등 공신을 가지고 적폐시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부터 다뤄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왜 안 되는지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정부 들어서가지고 간첩을 딱 3명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공작하는 간첩들이 아니에요. 이런 몇 명 잡았는가 이 자료도 보호하기 힘들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간첩 잡았다고 공식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까? 쉬쉬쉬하고 보도를 안 해요. 간첩 잡아도. 그래서 이제 언론이 단독 보도하면서 특정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때다 간첩 잡았다고 하는데도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왜? 김정은이 눈치 보려고 하는 거죠. 이 김정은이가 나한테 지금 간첩을 잡으니까 김정은이한테 그 이해 못하십니까? 왜 대공사법 들렸는지? 김정은 눈치 보이고 김정은 신기를 건드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이해를 못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딱 3명 잡았어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공작하는 것이
성과를 거둬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한 건도 간첩을 잡은 공단을 안 한 겁니다. 이전 정부 때 공략하던 간첩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왜 경찰로 대공수사권 위반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미약합니다. 미약해요. 자, 듣는 경찰 기분 나쁠 겁니다. 우리 경찰청 보안용. 저 앞에 경찰청 보안국장을 연임한 우리 이병진 청장, 대구청장, 경구청장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보안을 제대로 아는 우리 전직 경찰들은 큰일 났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이 대공사건을 한다니까. 최고로 통화했어요. 어제 상가집 문제 갔다가 또 그분이 오랫동안 대공전선에 있던 분인데 큰일 났다고 합니다. 왜? 경찰에서도 대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 경찰이, 우리 후배들이 대공사건 제대로 행사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따 저 플로어에서 토론 때 이병진 전 경찰청 보안국장님, 당시에 울산에 침투한 2인조 부부간첩을 검거했을 때 경찰청 보안국의 보안 심의관으로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우리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니까 2년 쪽이죠. 자, 그런데 이 경찰의 대공수사권은 뛰어났습니다. 문제까지 1970년대까지는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이 뛰어났어요. 중앙정보부가 서로 견졌습니다. 서로 말해. 누가 잘하느냐. 어차피 61년까지는 우리 경찰이 45년부터 61년까지 경찰 사찰과 치안국의 내무부 치안국의 중앙군실하고 서울시경 사찰과에 주로 대공수사를 많이 했죠. 그 노하우가 엄청납니다. 그때는 중앙정부 자체가 없었으니까. 중앙정부 생각을 한 이후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남영동 대공무실 같은 경우는 대단했어요. 예를 들까요? 1979년 남조선 민정회담에서 이 난민전 사건 때 관련자한 100명이 넘습니다. 이 난민전 조직을 깼어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꾸지락하답니다. 니들 뭐 하는 거야, 정정부부. 이 경찰에서 말이야, 경찰청에서 이렇게 100여 명의 방파단체 조직을 적발하는데 니들 뭐 하느냐? 라는 야단을 맞을 정도로 경찰의 대응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박정철 사건 이후에 경찰의 대응 역량이 확 축소되고, 그리고 제대로 대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찰들이 퇴직하면서 최근에는 아예 가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경찰서 보안과장 하고 있고, 대공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안과장 하고 있고, 경찰청 보안과 과정 중에 지금 제대로 대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도 없어요. 다 문외에 들어가서 보안경찰 지휘하고 있고, 보안경찰도 다 공중부회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경찰로 지금 딱 떨어져도 우리 경찰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말로 두 번째는 뭐냐? 요새 간첩은 어떻게 됩니까? 8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간첩을 육상으로, 해상으로, 수중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걸 직접 침투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북한은 제3국을 우회해서 해외에서 침투시킵니다. 국적을 세탁하거나 또 최근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탈북자를 위장을 시켜가지고 위장해서 국내로 합법적으로 침투시키고, 그러니까 좀 제3국을 거쳐서 우회 침투를 하는데, 우리 경찰의 대공망은 제3국의 이러한 해외 공작 활동을 탐지할 그러한 기구가 없습니다. 경찰청에도 외사국이 있죠. 그 외사경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외사경찰들은 뭐 하느냐? 나가가지고 그 교민들하고 상사원, 유학생들 또는 예형들, 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이런 영사업을 하고 있지, 대공첩보를 갖다가 탐지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전무합니다.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는 해외에 해외 아이오도 나가 있지만은 수학에서도 거점에는 수학의 직원을 또 블랙이나 화이트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경찰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우회 침투 간섭 거의 손 놓고 막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을 봐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경찰이 대공정보 수집 역량이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 경찰의 그 대공 역량,
북한 방송하고 간첩 공중 분석하는 것 외에 지금 우리 경찰청 보안도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국정원의 그 과학 정보를 가지고 특히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간첩을 달아오르는 간첩들이 하는 간첩 통신을 감청을 하고 그걸 갖다 분석을 하는 해동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북한이 ACD 지령을 내리는 그 ACD 숫자 정은 난수보 정보를 갖다 해독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사이버상의 교실을 통해서 스테가라고 배포해서 최첨단 방식으로 교실하는데 이걸 추적하는 이 과학정보 은행이 이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국정원이 해온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우리 친정집이 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나오면 좋지만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관국과의 교류도 안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각 주재구에 해당 기관에 특히 중요한 게 일본, 러시아, 중국이나 이쪽에 또 미국 같은 정보기관과 교류를 하면서 또 유럽에 있는 또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교류를 하면서 북한이 무기 수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간첩 활동하고 이런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주거니 협조를 하는데 우리 경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청은 이 대공수사의 보안임을 취약합니다. 보안이. 자, 우리도 나름대로 경찰들도 이 대공수사하는 데서도 수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이게 국정원처럼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옆에서 지금 저쪽 보안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간첩공작분들 다 알아요. 수사 보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하는 자, 원래 대공수사는 대공수사 관련 첩보, 방송 첩보를 입수해서 공개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 그것이 확인되면 이제 검거를 해서 수사 신문하는 단계, 마지막 서거치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2단계, 3단계에서는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1단계 간첩 활동을 탐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 단계에서는 합법, 비합법을 가지 않고 다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정을 이렇게 봤죠. 필요하면 도청도 하고, 기만도 하고, 상대방을 기만도 하고, 절취도 하고, 해킹도 하고, 이래가지고 간첩 정보를 갖다가 탐지하는 건데, 저희 경찰청은 기본적으로 합법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합법 활동하는 조직에서 비합법 공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대3자 집을 좀 도청을 해야겠습니다. 털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갖다가 절차를 해줍니까? 누구 죽으려고? 그걸 많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보기관, 정보수사기관은 합법, 비합법, 배합해서 공작을 하는데 경찰청으로 가면은 합법 영역에서 정보 탐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정보와 수사를 융합해야 됩니다. 대공정보하고 대공수사를 융합해서 해야 되는데 정보와 수사를 분리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있죠? 사람으로 말하면 자, 탐자는 뭡니까? 눈, 귀, 탐지를 하죠. 잡는 건 뭐랍니까? 손발로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하고 손발을 갖다 분리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간첩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경찰의 수사력이 떨어진다 하니까 당원 쪽에서 간단하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요원들을 신분을 경찰로 전환시켜서 경찰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던 일 계속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 하려면 우리 경찰청장이 차관급이죠.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1급입니다. 1급은 경찰로 가려면 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장 왕후가 3개입니다. 치안정감인데 지금 경찰청에 치안정감이 몇 명 안 되는데 치안정감을 가야 되죠. 두 번째 보수가. 현재 경찰청 공항장은 2급입니다. 치안관요. 왕년 2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공수사 안에는 수사단장이라고 하죠. 수사단장 출신이지만 수사단장 출신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치안감이 5명이 지금 경찰청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는 처장급 상급입니다. 경찰로 말하면 경무관입니다. 경무관이 공무원이 경찰청 조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장들, 우리가 말하는 총계인데, 경찰서장급인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직급을 갖다 한 단계 딱 다운해가지고 보냅니까? 현행 경찰 공무원 법상 특채제도에도 없어요, 그런 조항이.
별도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경찰의態度, 또 신문 보장도 안 되는 국정원 대공사업 요원들 갖다가 신문 보장을 갖다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견제와 균형입니다. 아까 우리 연대를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송봉선 전 양의사님 말씀했지만은 자 대공사건을 놓고 국정원, 경찰, 국군 기무사, 지금 안보지원사 이 3개 기관이 견제와 균형하면서 해왔어요. 자 A라는 사건을 하면 우리 경찰이나 기무사에서는 저 사건이 조금 과대 포장된지 아닌지를 다 봅니다. 압니다. 선수끼리 다 알아요. 또 경찰청에서 뭐 하나 탁 발표하면 저 약간 푸카시가 좀 죄송한데 외국 응을 써서 약간 과장도가 다 이게 서로 상대방 기관을 의식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맨날 같이 하시고 적법조차를 다 지킵니다. 수사행위 자체에 딱 들어오면 탐지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서로 상호 또 견제와 균형을 싸워 뭐 서로 갈등, 이거 믹시가 서로 가지고 경쟁하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갖다가 경찰 입원을 시켜버리면 아까 같이 주의를 하셨는데 완전히 독주시대가 되는 거죠. 독주시대가 되면 이 물이 한쪽으로 보여버리면 물이 썩어도 거기를 견제할 기구가 없는 겁니다. 이걸 막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에서는 아까 그 군 형법상 암호 사용 부정죄라든지 이거 있잖아요. 군사기밀 이제 국정원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대공사건을 하게 되면 이제 군에서 암호 사용 부정죄라든지 이런 또 경찰이 수사하는데 군 조직이 자존심이 하나 있겠습니까? 엄청난 기관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금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제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뭐냐? 우리 경찰은 정치 권력의 압박에 매우 취약합니다. 경찰청장이 1,000급이에요. 보안국장 2급입니다. 지금 A라는 간첩 사건을 하고 있다, A라는 안보 사건을 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 뭐 청와대에 전화 옵니다. 이걸 누가 막아냅니까? 경찰청장이 막아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경험한 경찰청 이 권력과 관련되는 수사는 외항에서 돌아갈 수 없어요. 국가안보에 관련된 수사도 막아야 되는데 막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대장이다 이게야. 내가 간첩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고 싶어. 뭐 정치권 외치라고 나는 사건 파헤치겠다 간섭하기. 그런데 위에서 과장이 첫 지방청장이 청장이 안명에 내려오는데 첫번에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 막는 경찰만 있으면 제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제가 양말 빨아드릴게요. 그런 경찰만 찾기면 됩니다. 그 집을 내놔야 경찰이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방송에 나가서 양심 변호하고 그냥 사퇴하고 나오든지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 우리 좀 이따 이병진 전 경찰청 보안장님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그 정치권을 막느냐고 사건할 때.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기구를 전면 재편해서 국가정보기본법을 같이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국가정보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실을 두고 기존의 국정원 해외하고 북한 업무는 기존의 국정원 행사를 하고 이제 문제되는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수사청을 신설해서 여기에서는 뭐 하느냐? 자, 국정원의 대공수사 개념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개념, 안보지원사의 옛날 기무사죠. 이 수사 기능을 합쳐가지고 여기 이 수사에다가 대테러 수사에다가 방첩 수사 그리고 그 뭡니까 산업 스파이, 사이버 관련 수사를 하는 소위 미국의 FBI식의 연방 국가안보수사청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정보와 수사를 분리한다고 하니까 선진으로 분리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북한하고 해외 정보 하는 걸 나눠가지고 서로 상호 연관 속에서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바람직한데 절대로 이 정부 국회에 과소송을 찾아온 이 정부가 그걸 찬성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입니다. 현재 지금 김민현 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국가정보원 전면 배정 법률안 이미 발의가 됐는데
부칙에다가 경찰이 나름대로 대공사 역량의 노하우를 이어받아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대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유예기간을 가야 됩니다. 1년에서 2년으로 국회에서 들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국정원의 대공사하고 경찰청 보안은 계속 이간질을 하면서 수사 시스템도 경찰에 인식을 시켜주고 노하우도 시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노하우가 이 역량이 경찰로 됐을 때 2년에 가산됩니다. 자, 예, 우리 유동열 원장님이 그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 이관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보니까 11가지 경찰 출신이었는데 11가지의 양심 고백을 하고 정책 대안 2개를 내줬습니다. 굉장히 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정말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의 토론자가 계신데요. 먼저 우측에 계시는 유성호 원장님, 전 원장님 한 10분 정도 하시고 또 이제 다음에 우리 황 단장님 그리고 이종훈 기자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장님 10분 정도. 반갑습니다. 유성호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국가의 정보기관은 어느 정당이나 정권, 특정 집단의 소유가 아니고 국민이 정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 또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보기관은 단순히 존재만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또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무장하고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정계획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졸속이 아닌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발제자께서 그 정보 전체에 대한 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사장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하시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고 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가급적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몇 가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문제 말씀드리고 또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민주당안은 한마디로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이 싱겁다고 소금을 많이 치면은 결국 짜서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번 기획안은 그런 건 많이 같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서 국정원은 기존의 국회 정보위 통제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의한 법안은 좀 전에 발제자께서 말하셨다시피 독립된 정보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예산 통행성 정보니 강화를 위한 집행통제위원회 신설 등등 여러가지 제재가 나왔습니다. 3중 4중의 감시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법과 제도적 장치만으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보기관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사회 현상을 법적, 제도적 감시만으로 시도하겠다는 것은 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법 제도 만능주의는 끊임없는 법과제도의 개정을 이어집니다. 학상급리와 NPT가 있습니다. NPT와 IAEA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록표를 개발했습니다. 가까이 이 정부들에서 23차례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집값을 못 잡고 있습니다. 국정도 접근이 바뀔 때마다 법을 개정하고 조절을 받고 있지만 애당초 목표했던 국정은 계획됐으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국정원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보기관은 좀 전에 발전소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적으로 고도의 기밀과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근무할 때에 옆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정 업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밀과 보안이 필요가 없다면 아마 국정원 조직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국가가 다수의 부자기관 국가하고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글과도 같은 양육강식의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 안을 보게 되면 민주적 통제라는 좋은 지도와는 달리 비밀 정보기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조직을 무력화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남북대화입니다. 엄격히 보게 되면 남북대화는 국정 직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가장 그래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남북대화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국정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지금 이 업무마저도 마음을 놓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정원장과 수많은 선배들이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귀에 기는 귀걸이, 코에 긁는 코걸이식으로 정치적 목적에 대한 자유로 적용된 느낌이 많습니다. 새삼스럽게 국정원의 정치 적폐청산에 대한 것이 실제로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였는지 아니면 정치 보복에 대한 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2013년 1월 개정된 국정원법 18조에 보게 되면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의 제기는 징역 7년 이하와 자격정지 10년, 그 다음에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새로 발의 민주당법에는 정치관여죄에 더해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정원 직원들은 공소시효의 특례 조항을 줘서 정치관여와 불법 검증과 위치 출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무려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공소시효 20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보면 형사소송법 249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형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5년, 무기징역이 15년입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들에게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정원 직원의 범죄를 사형과 무기징역 중간 20년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잠재로 이렇게 잠재적인 중범죄에 시하는 경우에 과연 직원들이 마음 놓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국정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정치 관여인지 집권 남용인지 뭔지 굉장히 알기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나 하죠? 2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국정원 이명박 정부의 선진단에서 수행한 PI를 물어봤습니다.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는데 대통령이 위한 이런 것들 이미지에 대한 홍보가
당시 심지어는 의원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난 정부에도 하던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하던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정치관여 행위가 됐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공무는 정치관여 행위다라고 해서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기구를 직원들이 충분히 걱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대개 이후에 20년 동안 이러한 걱정을 하고 그리고 국정은 이 명칭에 관합니다. 명칭은 좀 전에 여기 임동재 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간단한 예를 들자면 김대중 정부로 들어오면서 이 국가정보원을 받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전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명칭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두 가지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 청와대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을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명예의식과 주의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정보, 보안정보의 수입 작성을 금지한 것도 정보 접수는 누구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권이란 문제도 이동영 원장님이 잘 발췌하시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현재 국정원 내에서는 이 정치관들을 막을 수 있는 법이 2014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장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그래서 거부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 원칙에 따라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 있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제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이건 제도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입니다. 국정원장이 과연 정치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과연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정원장 기자회견을 해서 정치 관여 안 하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체크를 하면 못할 겁니다. 물론 말과 행동이 지금처럼 다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된다고. 또 하나는 국정원 직원들의 그 계급적인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계급적인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준비한 건 많습니다만 다른 분들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이동민 부장님 말씀하시고 임동재 차장님 말씀하신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원의 마이너스 계획이 아닙니다. 플러스 계획.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김일성 이후에 초저일간적으로 했던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국보권 폐지와 세 번째로 국가 정보원 안기부 폐지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방제 주장을 할 때 전제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북한의 의도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주한미군 철수 아시다시피 트럼프 지금 카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주한미군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미국은 주한미군 강퇴 내지 철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사실상 상응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 판사가 대법관의 임명이었습니다. 그 북한 김정일 스스로가 우리 사이버상은 남측의 사이버상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이버상에서의 북한 대남공작원들의 활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국정원, 경찰의 사이버상의 방식들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적백청산이 가지고 부작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저는 민주당 법안이 현실화되면 국정원의 대공 영향은 마비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는 오히려 국정원의 영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을 CIA와 모사드에 준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헌법 4조에 명시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우리주도의 통일, 자유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통일에 대비한 최고 역량을 갖춘 순수 정보기관으로 역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끊고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 기능을 거의 행해화되어 있다시피 한 국정원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지금 정부 여당이 거대한 힘으로 의석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참석하신 우리 통합당 위원님들과 또 많은 우리 국가를 걱정하시는 분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시통가 돼서 국민의 걱정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정부민당이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것은 한 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책임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에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성호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자꾸 시간 때문에 저축을 해서 죄송합니다. 요약을 하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 존재 이유는 일할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제 우리 황문덕 단장님께서 이제 또 특별히 쪽지를 했는데 10분인데 5분 주라고 이야기 이제 15분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토론자 회의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배운 수감에서 성장한 사람이고 현재는 연구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무와 이론을 통해서 한번 제가 2018년도 그 당시 김병기 안을 포함해서 그 당시 여권의 정부 개정안이 6개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한 건이었는데 그 당시 2018년도 19년 초까지 노란별과 스스로 민주당 안이 신불다는 걸 알고 이번에 8월 4일날 김병기 의원이 다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비교해보면 더욱더 개악이 됐다. 그것은 우리가 분리, 국정원 수사권 내지는 국정원에 대한 분리한 것이 아니라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 법 체계에서부터 전체가 다 쓰레기예요. 법용어도 아니고 일반 상황 찌라시로 되어 있어요.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두 분 그 발제자께서는 너무 충실하고 또 토론자께서 해주시고 해서 경찰 실태를 경찰 출신 되시는 우리 유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또 상황 논리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비통하지만 비장한 각오로 제가 준비한 토론문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페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늦게 작성한 바람에 자료집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그 민주당 국정원법 정부 개정안의 부당성과 헌법 불합치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제 설명드릴 순서는 국정원법 정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 내용 중에서 헌법 불합치 또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 또 상위법, 국정원법의 상위법,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헌법, 이 부분은 배치 소지 4개 항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국가안보론적 관점에서 본 대응 수사 시스템, 아까 그 발제하신 유 원장님과 거의 좀 비슷한 얘기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야 국회의원 및 국정원의 3가지를 제안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그 김병기 안의 부당성 제기하셔서 우선 페이퍼 1페이지에 보면 정부 개정 핵심 내용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우선 국내 보안정보 개념 페이지 및 필요시에 사전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그 뉘앙스가 붙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정보라는 개념은 국정원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 및 보안 기획조정 규정에 국내 보안정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 특히 배분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강제 수사권 없는 일반 범죄 조사권, 그러니까 정보 수집권, 그걸 조금
확인하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국정을 행정행위로 보는 거예요. 관계 수사를 떼버리니까. 그리고 물론 정부조직법상 정부 부처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범죄 수사, 보안 정보, 국외 정보에 관련된 해외, 대외, 국내 군사 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를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국무의 심의에 앞서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든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방향에 천착한 이유가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여당 숫자가 많아서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헌법에 일치가 불합친다든가 위헌 소지가 있으면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에 착안한 거고. 그다음에 국외 정보의 핵심 축이 해외에서 북한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범죄 행위에 대한 감찰 강화와는 별도로 일반 공무원보다 형사사법상 가중 처벌은 너무 가혹합니다. 방금 유원장께서 표론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가혹해요. 이것은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 국정원 직원도 국민이죠. 거기에 보면 그리고 예결사 통제 강화입니다. 이 핵심 내용 중 헌법 불합치 및 상표 배제 소지가 되는 제목 담았는데요. 국정원법을 보면은 지금 20년 주기로 변해 왔어요. 그러니까 1961년도 중앙정부로 1980년도 전두환 정부 들어서면서 81년도에 안전기획국법, 그다음 87년 체제가 넘어가고 김대중 대통령 오면서 1999년에 국정원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고 틀림없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경로 우전성 내지 파술적으로 말이죠. 뭐 지금쯤 개정할 때 됐어요. 자, 그런데 개정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그 세 번의 20년 주기로 오면서 안 바뀐 게 있어요. 그것은 국가정보와 국가안보 내지 국가보안정보라는 것 때문에 안 바뀐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국외정보, 가로치고 이제 북한정보인데요. 때에 따라서 북한정보가 또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보안정보, 대정보정보입니다. 그리고 대공정보수사입니다. 이 세 축은, 이 3축은 안 변했어요. 이건 확실히 정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군사포탈자내지는 무슨 이런 미치 촛불혁명처럼 이런 혁명이 아닌 혁명을 하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1.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책무 자문 기능을 져야 합니다. 국가단위 정보수사기구의 설치 목적 및 사안이 분석과 배치합니다. 이 페이지 보면요.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 6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항에 대통령 국가의 공리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를 책무를 진다. 헌법 규정으로 책무는 이거는 형사 소추가 되는 형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망을 보면 대통령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의무를 지는 탄핵감이에요. 뒷탄. 그 다음에 69조를 보면 이거에 의해서 선서를 하는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 증진, 민주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 선서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와 선서를 충실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거기에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를 하도록 국가정보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2페이지 밑에 보면 10조에 국가안보 관련 국내 정보 수집 평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 조직법에 이걸 하기 위해서
국내 정보, 보안 정보 및 범죄수사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로 개칭하면서 이랬는데 원래 김병기안이 2018년 된 거는 우리 대외가 빠져 있어요. 안보정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선미 의원이 대외 안보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정보 활동. 그래서 이 진선미 안을 갖다 뽑은 거예요. 이게 명칭이. 자기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가. 대외 안보 정보를 개칭하면서 국내 보안 정보 개념을 삭제하거나 제외하고 대공 정보 활동 및 대공 범죄 수사의 기능과 권한을 폐지함은 본 개념을 포함한 기능 수행을 대내 안보 정보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책무 및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니 연역적으로 추론되고 논리적으로 규결되기 때문에 대외 안보 정보원으로의 국가정보원 정부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헌법 규정에 어긋나거나 불합치 소지가 있고 국가안전보장 수사기구의 설치 근거인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정규조직법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이 본 토론자의 의견입니다. 2. 국가안전보장과 치안은 개념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연폭을 하는데 알다시피 국가의 구성 요소는 쉽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어디도 국가안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느냐? 여기는 모호해석을 씁니다. 국가안보라니까 신안보 개념도 국가안보. 언제부터 신자가 없습니까? 2020년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1991년, 98년도에도 DJ정 때, DJ한테 보고할 때, 첫 보고할 때가 신안보 개념이 들어갔어요. YS 때도 94년도에 보고할 때도 국정원에서 신안보 개념으로 신년안보가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신안보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면서 국가안전의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임무는 국가안전의 보장입니다. 이 개념, 그래서 헌법이나 안전보장회의법이 약침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치안으로 국정원이 하고 있던 것을 넘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릇이 틀리죠. 자, 맨 밑에 보면 형법상 내란 및 외환 국가보안부에서 반포단체 구성, 목적 수행 등이 국가안전보장 사안인가 행정안전법 또는 치안정책의 사안인가. 그렇지 않죠? 3.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권력분리관찰 정면 도전입니다. 직무 범위를 보면 지금 현재 국정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외안보정보원은 다음 밖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놓고 현행 국외 및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서 현행 국외 정보에서 북한 정보를 분리했어요.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나항에 보면 현행 국내 보안 정보 개념을 폐지하면서 대공 대정보 정보도 삭제됐었어요. 나항에 보면 현행 대공수사 권한을 폐지하면서 정보 수집 작성 배포만 유지합니다. 그런데 범죄 조사권도 없어요. 정보 행위는 정보 작성 수집 행정행위예요. 나아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처음부터 북한과 연계된 단서가 없으면 정보 수집도 불허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국가정보원이에요? 이게 안 돼요. 특히 7조 찬양 고무딘 등 이적 행위와 이적 단체는 아예 정보 수집까지 불허해버렸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래놓고 또 북한과 연계된 정보수는 수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 김병기 안에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 초국가 행위 등 개념이 모호하고 대상행위가 추정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초국가 행위 트랜스레이션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법률에 초국가 행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법률 용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 및
확정된 외래어야 쓸 수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거 총국가적인 쓰면 안 되죠. 또 국가기밀을 K-법으로 해석해서 북한이 상당 기간 시간과 인력과 자산을 투입해서 그 가능한 정보 및 지식은 제외했어요. 대법원에서 이걸 국가기밀이라고 하는데, 아니 대법원 판례를 국정 민주당이 여당에 반대를 합니까? 이건 쓸 수 없죠. 5페이지입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형식요건 용품 주체가 국가 아닌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아니 국가기밀만 국가기밀입니까? 아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가기밀 안 다릅니까? 충무계획은 어디서 하는데요? 아, 지방자치대 각 비상계획시 충무계획 따르는데 그럼 국가기밀 아니에요? 이거 제외되는 거예요. 5항에 신설 이거 제외하겠습니다. 6항에도 신설했는데요. 전통적인 국가 안보 이외에 경제안보, 신안보, 팬데믹 등 개념이 모호한 용어를 다학상, 실무상, 의학 용어를 쓰고 난리를 뻔했어요. 아 세상에 법에다가 말이죠. 팬데믹을 쓰는 용어가 세상에 나는 이런 법과 세상 눈뜨도 처음 봐요. 자 2항에 뭐라고 했냐면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정법 따라서 위에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 분립에 어긋나고 국회가 법치주의 기본 이념인 법의 여기 못합니다. 기본 원리인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를 벗어나서 법에 의한 지배, 그게 법 막는 주의죠. 룰 바이 더 로우를 시도함으로써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가 가능합니다. 국조 4번, 국정원 기본 유급행위 가중 처분은 너무 가혹합니다. 이것은 평등 원칙상 위배됩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히 앞에 유 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을 해드리면 내내 동그래입니다. 국정원은 직원의 유급행위에 대한 처분이 제일 가혹한데 정치 관여 금지, 정치 관여 투에 이거는 7년 현재입니다. 7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공소시효 10년이고. 근데 일반 국가 공무원은요 3년이에요. 일반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은. 근데 국정원은 내가 넘어. 그리고 직권남용 이거 죄도 말이죠. 일반 공무원 없는 것이 있어요. 1년에 징역이 1천만 원의 벌금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point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치 관여죄 및 직권 남용죄의 법정형 높이고 더하여 불법 간청 및 불법 위치 추적 등의 금지 처벌을 추가했어요. 있을 수 없는 그 불법 간청죄를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이거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서서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8페이지입니다. 국가안보론적 관점에서 보면 대공정보수사 시스템은 우리의 취약점을 좀 취약점을 좀 보완하고 북한 애들 거를 갖다가 이 위협성을 좀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협성을 감소시켜 대화를 하자. 이게 자유주의 입장이고 우리 취약성을 높여보자. 이 좀 힘을 강화시켜보자. 이게 현실주의인데 이 현 정부가 자유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안보 3역의 육전선, 우리 유 원장님 5전선이라 하지만 육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은 수사국에서 첩보 수집이 수사관에 인지되고 또는 일일이는 이게 들어오기도 하고 관리해왔던 전과자들, 간첩들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정보 부서로부터 택신 등 기술정보를 과학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해외와 북한 정보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야 의원 및 국정원에 제안을 합니다. 첫째, 국정법 개정에 앞서서 전문가들, 지식인들, 일반 국민 인식조사를 좀 해봐. 딱 두 가지 질문을 해봐. 간첩수사는 국가정보원의 당연한 기능인가 아니냐. 2. 간첩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중 어디가 더 잘하는가. 두 번째,
간접 주사 시뮬레이션으로 실증 분석 및 객관적 평가하자. 우리 문 대통령이 잘 좋아하시는 실증 분석.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국정원 여건을 다 기증해 주라고 하니까 이게 이관이 아니죠. 하고 있는데 이관한 게 어딨어요. 우리가 폐지하는 것이지. 좋다고 국정원 여건을 한 서너 건을 넘겨주고 하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 경찰에서, 보안국에서. 또 국정원도 동시에 해보자. 어디나 더 신도와 진도가 좋은지. 그리고 경찰 여건이 3, 4건 국정원에 줘라. 그 여건이 누가 더 잘하는지를.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단위 대공수사 기구를 아까 유 원장 비슷하게 하지만 국정원 외청으로 편제 독립성을 부여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국정원 퇴직및 우리 다 모인데요. 양주의 사단법인이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기구 단체입니다. 여기서 음지에서 일하는 보람을 양지에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다수로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통하지만 제가 초기 말씀드린 대로 비장한 각오로 정치 논리에 의하면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양지의 수준에서의 대응 및 병행과 관련해서 산하단체들의 결기가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산하단체 중에서 양주에 국가안보라는 명칭이 회칙이나 정권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도구회동을 비롯해서 한번 결기 있게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가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꾸 이 시간 때문에 독촉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정훈 기자님 정말로 마지막 건 원래 시간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자스트. 예. 이정원입니다. 어떤 얘기를 말씀드릴까? 우선 만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세종의 국정원장이 구속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대통령이 썼다는 건 명백한 불법이죠. 원칙대로 따지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보시면은 제3조에 아까 또 나왔는데 직무 조항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뭐 한다. 국내외 뭐 아까 다 나왔습니다. 국가 기밀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어떠한 거를 봐도 국정원 직원은 남북 교류 업무를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하명 사건을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활령 비활령이 됩니다. 국정원법을 만든 게 국정원의 직무를 정확히 규정한 건데 여기에 3조 1항 보게 되면 딱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교류 업무를 하게 되면 여기 의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서훈 원장이 해갖고 박지원 원장이 하라고 좀 지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불법 행위를 했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남북교류는 통일법에 남북교류 협력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집행 기관은 통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하신다면 나는 문제를 안 거는 게 현재는 위반이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법 11조의 직권남용 금지 조항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소문 원장이나 또 앞으로 하실 박지원 원장이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던지는 거는 지금 김병기 의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서 금방 쓰레기라고 했는데 저 제 편은 쓰레기입니다. 근데 진선미 의원이 그 대결을 주셨다는 걸 보고 나서는 또 거기에 들어왔구나 하는데 저희가 아는 한은요 지금 국정원 개혁을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CIA처럼 해외 정보 기관 위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도 대외 정보원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럼 대외 정보를 하는데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국내 정보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 국내 안보 정보원이 아니잖아요. 대외 정보원이면은 그럼 국내 정보원이라 그러면 대공수사를 못하게 해도 좋아요. 근데 해외 정보할 사람들한테 왜 대응을 못하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해외 정보기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서 국내 정보기관한테 제한 사항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선미 의원이 개입해서 이렇게 대의를 갖고 났으면 진짜 비전문가가 끼어들었구나.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서 처장과 과장까지 했죠. 근데 이 정도밖에 못 보나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한은 지금 국정원 국회 추적,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쭉 할 때 계속 나왔던 거는 국정원을 돌로
쪽에서 해외와 국내로 나누자고 했던 거고, 즉 국정원을 해외화하는 거고, 해외화하는 건데 국내 정보기관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국내 활동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사항에 보면 정보원은 뭐뭐 한다는데 국외비 국화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런 국외활동 전문기관을 만들어놨는데, 국외활동을 하려면 대공수사권 가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법은 완전히 쓸쓸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조항, 만약 국내에서 인권 침해가 있고 대공수사권을 제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경찰에 받는데 경찰에다 그걸 부과시켜야죠. 대공수사권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은 이름을 바꿔서 대공수사권을 받는 경찰에게 적용시켜야 될 법이에요. 이거 완전히 개념, 법을 보십시오. 나 이거 보다가, 야, 이거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법을 쉽게 만들어서, 아, 저는 이건 뭐 쓰레기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미국에서는 이제 9.11 테러에 DNI만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CIA, FBI, 러시아의 SBR, FSB, 영국의 MI6, MI5가 국내 대회 나누는 게 있어요. 우리도 나누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건 좋은데 어느 것이 더 발전되는 형태냐? 통합이 발전되는 형태. 우리 정부 통합 때 있는데 쪼개는 겁니다. 쪼갰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DNI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의 DNI에 해당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럼 경찰 정보, 여기 정보, 해경 정보 다 모아서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정보 기관 기본법을 만들자 했는데 이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알 거고, 이제 가혹한 처벌 문제는 저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머지 다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대외 정보원을 만든다고 해서 국내 정보법을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만들고 싶은 건 대외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으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자, 대외 정보 활동을 하려면 미행, 감시, 도청 모든 활동 다 해요. 거기 불법세계예요. 거기 우리 주권이 통하지 않는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못하게 하면은 이거는 해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이 법대로 하래요. 이거는 폐기가 아니라 국력의 수비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간이 없는데 발제해 주신 분 1분씩 토론해 주신 분들도 1분씩 조금 해주시고, 나머지 종료 우리 두 분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그거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공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적어도 정보 능력이 대공수사에 관한 한 경찰로 위반된다면 정부는 전혀 추진될 가능성이 0%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말하니까 그런 간첩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수사에서 나오는데 다 정보기관에서 그런 것들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찰이 절대 그런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에서 많이 그 단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하냐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두 번째는 우리 유동열 원장님 쓰신 30페이지에 헌법 98조 간첩 계획인데 여기 일자 이렇게 하면 북한 간첩에게는 헌법 98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조금 그 밑에도 줄을 달아서 더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헌법 98조가 가지는 문제점은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간첩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북한 내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간첩적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발배문에 적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시지 않습니까? 로버트 햄이라고 우리 교포가 우리 좀 도와줬다가 9년형 했는데 가면 하나도 안 했어요. 한 9년 탁 김영삼 대통령이 수차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했나? 미국은 그렇게 절대 그걸 가면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우방국이라도 우방국을 위해서 자기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걸 했던 것은 다 간첩죄를 지급하는데 우리 헌법 98조를 지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방국에 대해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을 위해서 외교부 직원이 비밀 문서를 줬다고 또 간첩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98차 빨리 고쳐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간첩하고 또 관련된 뭐가 이 수사와 정보부의 그게 경찰로 위반되거나 동지가 이런 거니까 간첩을 일단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여경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 잡아서 하자해서 이게 여경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있다면 반드시 여경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CIA는 여공을 하기를 원하고 FBI는 법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하는 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가 분리되면 절대 여경 혼자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문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에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찰이 간첩을 잡을 수사의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 비해서 좀 따인다는 겁니다. 이 정도 들어와서 잡은 간첩, 2017년, 2018년에 간첩 잡은 것은 저희 경찰청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수사 역량이 있는데 국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고 또 국정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이걸 우려하는 것이니까 우려 없이 바라고, 두 번째는 이번 이 국정원법 전면 개정 법률안은 통과가 될 겁니다. 네. 이 절대 과소를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위 의원수 결정수에 미쳐가지고 미쳐서 결국은 이제 다수결로 통과가 되겠지만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자는 겁니다. 돼지가 죽을 때 꽥 하면 되잖아요. 죽기 싫다고. 국정원법 이딴 식으로 개정한 만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뤄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국정원법 개정을 하면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지시를 누가 내렸고 어떤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지시를 이행하고 입법 작업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명단을 낱낱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다. 기억해둬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 가치가 존중되는 정권이 섰었을 때 이 사람들을 국가 안보를 이틀까는 이적 행위자로 사고 처리하고 안 되면 역사적 단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망국적인 이런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그냥 힘없다고 숨 뻗고 있으면 계속 발언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추적을 해서 단죄하겠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게 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유동열 부장님은 경찰 출신이고 이종 기자님은 국정원 관련 없는 분이 더욱더 국정원의 이렇게 문제점 또 수사권 미간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정원의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국가 안보의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석수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 그 국회는 국회대로 또 언론대로 학회는 학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각자 위치에서 이 국정원 개혁의 문제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최소한 저지는 되지 않더라도 국가 안보를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 의안이 좀 들어가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찾아와서 그때 비로소 국가 안보를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같이 지혜를 공유해서 반드시 국정원이 원래 기능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 예. 아까 미처 말씀드린 한 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수행의 구체적인 원칙, 범위, 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 기본 지침을 정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가 단위가 대통령 지시 감독입니다. 다른 행정부처는 지휘 지시 감독입니다. 대통령 소속기 행정부 소속인데 어떻게 정부의 승인을 받습니까? 이런 꼴로 법을 만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도에 김병기 안이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 130명 될 거예요. 거기 88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170명 되는데 50명이에요. 그 대비가 이만큼 이 법이 아주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단 50명을 보면 유명한 육사가 없어요. 이사입니다. 예. 이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서울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됩니다. 통일부가 남북회로 해라. 국정원법 어떤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제 해외정보기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경찰청에 뭐라고 했지? 안보수사부를 만들겠다고 했죠. 그게 이제 우리 FBI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조치가 발표할 때는 안보수사처 경찰청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글로 갔는데 지금 이게 이 대외 안보정보원을 만든 사람이 착각을 했어요. 안보수사처법에다가 이 대북수사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해외정보처를 그 이름을 살리면서 대북수사권을 안 주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엉터입니다. 이거를 따지셔야 돼요. 이걸 따지셔가지고 진짜 대북수사권을 국가 해외정보처를 만든다 그러면 오늘 대북수사권 다 줘야 되는 거죠. 해외에 가서 찍 거니까 어디서 찍 거니까 그죠? 그걸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맥을 잡아야 될 때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모든 정보기관, 수사기관은 비밀 공개 툴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 국내 정보기관으로 하게 되면 경찰만 하게 되면 비밀 정보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델, 일본 모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지금 국가정보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지 외무성이 헷갈리고 뭐 걔네 공안조사청도 뭐 별 힘이 없고 그런데 왜 일본은 전범국가라서 제한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반일을 좋아하는 정부에서 왜 이걸 따지죠. 제 의견입니다. 대공 수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온 것이 오늘의 결과인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혁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국가의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반정부와 반국가 또는 반체제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체제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그 체제의 단어 자체를 체제를 지키는 이 자체를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을 하면 부끄러워한다고 그럴까요? 이러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할 것인가 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정원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세미나 자체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연말 가서 또 한두 번의 그 소란이 있을 거고 그때마다 저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악법을
개혁이 계악이 되지 않도록 또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까지 열심히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